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 발 한 발 폭락의 충격을 회복해가던 국내 증시 오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면서 코스피 코스닥 1% 안팎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경기 침체 공포가 과했다는 인식하에 다음 모멘텀은 무엇일까? 이현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월요일 경주마 기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폭염 가운데 참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네,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장 폭염의 짜증만큼이나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부장님? 오늘 기대를 사실은 했죠. 미장이 지난주 마무리가 괜찮았으니까. 했고 밑에서부터 올라온 테크니컬 리바운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승이 더 있을 수가 있다라고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일단 그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는 바람에 이게 우리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일부 주식들이 빠지면서 국내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좀 재미가 없는 시장. 그러다 보니 일부 테마성 주식으로 빠르게 거래 대금이 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저 아침에 딱 9시 반에 딱 이렇게 했어요. 진짜 할 거 없다고. 네. 예, 할 거가 없는데. 박 부장님 요즘에 그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만 한 게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주식이라 하면 오늘 샀어요, 제가. 그럼 네. 내일도 좀 오르고 그 다음 좀 내일 오르더라도 좀 조정 받더라도 다음 주까지 내가 좀 빠지더라도 들고 있을 만한 뭐 실적이든 모멘텀이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없은 지가 한 두세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호재가에서 들어왔다가도 바로 다음 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이 뭐냐면은 시세가 연속적이지 않으면 바로 팔아버리는 이런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었다가 네. 최근 일주일은 좋았죠. 왜냐하면 시장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처음 본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로 봤을 때 오늘까지만 시장에 외국인이 붙어줘라 했는데 딱히 이번 주 우리가 일정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보니까 주 초반에 별로 없는 겁니다, 뭔가. 그러니까는 월화 정도는 일단 그런 뭔가 큰 매크로 이벤트보다는 각계 전투를 해야 되겠다구나라고 아마 시장 참여자들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이 또 7조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10조대가 나왔으면 그나마 해볼 만한데 뭐 아직도 7조대가 나온 상황. 지난주에서 올라올 때 차익 매물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께서 의견 하나 남겨주신 게 재밌어 소개해드려요. 분석할 게 뭐 있냐.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떨어지는 건데. 맞습니다. 뭐 요즘 박 부장님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종훈 팀장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국내 시장은 저희 박현상 부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지난 이제 미국 증시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금 지는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 한 주간에 매크로 지표죠. 소위 얘기하는 뭐 소매 판매나 CPI 이러한 뭐 지표들을 말하는 건데 이러한 지표들에 의해서 S&P 500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게 네. 과거 코로나 시절 때만큼이나 높게 그 변동성이 크게 올라왔다.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FOMC 물론 이번 주는 뭐 잭슨 홀 미팅이 있고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FOMC가 8월 달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매크로 지표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95%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다 마쳤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소매 기업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께도 좋아하시는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약간의 그 어떤 공백 기간 동안에 네. 약간의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과거에 큰 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일부 다 회복을 하는 모습 뭐 국내 시장과 뭐 미국 시장 다 마찬가지로 보여줬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정말 올라갈까 내려갈까 어찌 보면은 박현상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말 할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약간의 좀 공백 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잭슨 홀 미팅에 많은 좀 귀가 좀 기울여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써주시네요. 우리 경주마 시청자 작정을 하셨나? 중장기 종목이 대부분 계좌에 있는 분들이면 손가락 빨고 있는 장세 아니겠냐? 굉장히 탁월한 표현들을 많이 써주고 근데 계십니다. 시장에서 오래 숨쉬고 있으면은 다들 시인이 되십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여기 6시간 반 시장을 열잖아요. 네. 막상 매매하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러면 시 쓰고. 고민하는 시간, 예. 시 쓰고 이제 화내다가 짜증내다가 시 쓰고 이제 인간의 생사복이 그럼요. 그 하루의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인이 되겠어요 이러다가. 네, 오늘 이런 가운데 저희가 하반기 경주마의 새로운 채찍이 되어주실 분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어렵게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금융센터의 김준우 센터장님 바쁘시다는 거 저희가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준우입니다. 경주마 시청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경주마 저도 이제 애청하다가 제가 뭐 한경에 다른 프로는 좀 나오다가 경주만 처음 출연했는데 잘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장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오늘장 센터장님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뭐 앞에 그 우리 부장님이랑 대표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일단은 오늘 이제 8월 5일날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불러왔던 이제 폭락 일 거의 다 이제 메꾸는 모습이 나오고 거의 다 이제 그 낙폭을 다 만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늘 뭐 좀 엔화가 강세했기 때문에 주가 빠졌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장세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이제 9월 달에 있는 FOMC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 관망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개별주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이제 코로나나 엠폭스 테마가 좀 많이 시장에서 좀 많이 대두가 된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당분간은 계속 개별주 장세가 좀 FOMC까지는 눈치 보기를 하면서 좀 펼쳐지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름 이벤트들이 꽤 큰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도 금리 결정을 하죠. 금통위도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흐리멍텅하게 전망을 했던 게 좀 뚜렷해지는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박 부장님. 일단 뭐 우리가 금통위를 통해서 그 주식시장에 매매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거기서 나온 메시지를 통해서 국내 경제를 진단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자면은 일단 미국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우리도 피봇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우리가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경제 자체가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국내 시장을 움직이는 축 같은 경우는 아직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고 네. 사실은 우리 국내 시장을 움직이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얘기 아까 안 드리긴 했는데 오후 2시부터 시장이 크게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때 외국인들 매도세도 조금 더 많이 나눠졌었는데 그때 엔화 관련 변동성이 커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막 했는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럴듯하게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얘기할 만한 단서정은 별로 없었어요. 뭐 일본 총리가 금요일날 발언을 한다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장중 변동성을 키운다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단 우리가 목요일날 금통위를 진행하긴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크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외국인들 매매 패턴을 봤을 때 파월이 금요일날 밤에 연설을 하잖아요. 네. 연설을 하면은 그 전에 꼭 일부 선물을 매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일부 이제 해지가 차원에서. 되고, 예.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번 주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중간에 외국인들이 해지를 할 때 이번 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면은 또 대형주 단이 좀 누워버리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형주 단이 누울 때 최근 시장 보셨죠? 하드하게 눕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형주가 누우면 한 1, 2% 빠지면 대형주가 빠졌다 하는데 네. 5%씩 빠져요, 요즘은. 그게 주도주일수록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투자자들이 이게 이번 주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선물도 매도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팝니다. 이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될까 봐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내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는 어느 플랫하게 좀 움직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래도 거래대금 측면이라든지 그렇게 크게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이 첫날이거든요. 네. 경험적으로 첫날 하락을 하면은 둘째 날 말아 올리지 못하면 또 하루 조정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판단하고 왔습니다. 네. 일단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낙폭이 커진 흐름을 보이긴 했고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의 사자 규모도 좀 사자래요. 팔자 규모도 좀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들 내일장까지 연결해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 역시 잭슨홀 미팅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이제 금리 전망에 대한 결론을 낼 때가 되긴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많은 월가에서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헤드라인이 과거에 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그 정말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문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타이밍을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이제 부담감이 있는 자리인 만큼 잭슨홀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데이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 9월 FOMC까지 우리가 좀 더 많은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이번 잭슨홀 미팅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은 우리가 조금은 좀 한켠에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연준에서 좀 우려하는 그런 많은 이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 연준 의원들의 많은 이 연설도 있습니다. 예, 보스 연은 총재의 연설도 있고요. 뭐 많은 연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뭐 여러 매파적 위원부터 해서 뭐 비둘기파적 위원들까지 그 발언들을 이렇게 모아 보면 여전히 좀 원론적이긴 합니다만 네. 예,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연준에서 찾기보다도 월가에서 오히려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또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2025년까지 6번의 금리 인하, 즉 한 150bp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약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한다. 9월과 12월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오히려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화 됐는데 이제 시장의 관심이라는 거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내릴 거냐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 어떤 힌트를 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저 대표님 생각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고용 데이터가 이제 8월 고용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그 네. 데이터를 못 본 상태에서 잭슨홀 미팅을 하기 때문에 아마 파월 의장이 말을 많이 아끼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보겠다 또는 우리는 인플레에 잘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해서 9월 FOMC에 대한 힌트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일각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FOMC에서 이제 그 페드가 이제 좀 금리 인하 이미 실기했다. 이미 한번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도 거기 공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고 하고 말한 것 자체가 후행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경기가 망가지거나 데이터가 훼손되는 걸 보고 움직이겠다는 걸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연준이 움직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쨌건 이제 시장이 저는 상당히 그 똑똑하다고 보는데 이미 시장 금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한 뭐 2번 내지 3번 정도 인하가 이미 반영이 돼 있고 미국 국채 금리도 보면은 한 뭐 4번 내지 5번이 이미 좀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반영이 돼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이지만 여기서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 50bp라든가 너무 급하게 내리면 오히려 투시장 참여자들이 페드가 시장을 안 좋게 보는구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더 안 좋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5bp 인하를 차분하게 해서 나가는 것 시장에 도리어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급하게 금리를 빨리 그리고 큰 폭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25bp씩 적절하게 좀 내려가는 것이 시장에도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잭슨홀에서 그런 안정 위주의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잭슨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뭐 시장에서 다들 언론에서 예상하는 정도의 어찌 보면 좀 밋밋한 수준 정도 그런 멘트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잭슨홀 이후에 시장 일단 미국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를 볼 것이고 미국장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장도 그다음 네. 우린 주말이겠지만 그다음 주가 되겠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미국장의 영향에 따른 흐름이 같이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근데 요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라올 때 나름 V자로 올라왔거든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V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쉴 수 있다, 뭐 N자형 패턴이다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처럼 올라온 우리가 이제 일본도 회복을 했고 대만도 회복을 했고 미국까지 다 회복을 했어요. 네. 이 V자 반등을 했을 때 과연 이 반등도 우리가 예측 가능했을까라고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지난주 반등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예상을 못했거든요. 소문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장 이후에 이 시장을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이럴 것 같아요. 못 믿는다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금요일 날 소폭 하락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포트를 미리 현금화 해야지라고 네.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때 가봐서 내가 매매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나도 얄궂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찌됐든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이 약간 밋밋하게 혹은 도비시한 발언을 했다 치겠습니다. 치면은 미국장은 오르겠죠. 오르는데 오른 이후에 그 주에 또 박종태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있으면은 우리가 뭔가 소부장이든 반도체를 할 거면 또 그때 한 하루 이틀을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청자 입장에서도 아까 시청자분들도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맨날 확인을 하래요. 이게 문제고 시장에서 뭔가 이슈가 끝나질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일 겁니다. 네. 그래 어찌됐든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내가 다음 주에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을 만들어 놓자가 전 개인적으로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지금 보험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많이 회자되는 게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그러죠. 보험성 금리 인하. 이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여태까지 우리가 7번 중에 정책금리 인하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보험성 인하가 한 3차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근데 보험성 인하했던 시기가 다 25bp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파월이 그 FOMC에서 패드에서 자기 실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항상 했으니까 그럴 거면은 저도 이번 발언에서는 그냥 25bp든 어떻게 보면 좀 플랫하게 발언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에 큰 영향은 제가 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생각보다 먹을 게 없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그렇게 잭슨홀에 주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의외로 플랫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밋밋한 멘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뭐 계속해서 또 이번 주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해서 짚어볼 이슈니까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장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코로나들 괜찮으십니까? 네, 코로나 확진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서 많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검사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걸리신 분들 대상으로 뭐 예를 들면 치료제 부족 문제라든지 백신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박종훈 팀장님,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수족구를 걸린 사람으로서 이번에 정말 걸리면 아픕니다. 수족구에 걸리셨군요. 수족구 섹터는 없는데. 수족구 섹터가 없더라고요. 네, 투자할 뻔했습니다. 다 완쾌하셨죠? 예, 완쾌를 했고요. 사실 지금 저도 이제 미 증시를 보고 많은 이제 외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견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는 사실 코로나보다는 네.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려지는 엠폭스에 더 관심이 있는 상황이긴 해요. 물론 오늘 국내 시장을 보신 분들은 뭐 코로나 엠폭스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뭐 진단 키트부터 해서 겹치는 그러한 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같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과거 이제 코로나의 어떤 패턴을 이번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과거의 패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투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내심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과거에 마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진단 키트 그리고 뭐 백신을 우리가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위탁 생산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뭐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의 어떤 코로나 물론 확진자가 어떻게 펼쳐 나갈지
또는 이 부분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또는 사망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은 많은 이제 어떤 집단 면역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기 때문에 과거의 그러한 어떤 코로나의 어떤 랠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네. 예, 지금 벌써 저도 많은 기업들을 좀 보고 오니까는 뭐 바닥에서 벌써 2배, 3배 올라간 기업들이 뭐 수두룩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과거에는 정말 10배까지 올라간 기업들도 제가 보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큰 변동성 우리가 조금은 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엠폭스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급증하고 특히나 뭐 콩고 같은 경우에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중동이나 또는 유럽까지 퍼져나가는 그 부분이 아마 또 이 섹터 또는 이 테마, 지금은 제가 뭐 테마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의 하나의 또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국내에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많긴 하지만 네. 걸리신 분들은 정말 아팠다고 합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많이 아팠다고 하는데 아직 그 분위기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앞으로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일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약간은 조금 제한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종훈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관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2020년부터 해서 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어떤 주식시장 안에의 코로나19 관련 섹터들. 이것들이 지금 그때처럼 똑같이 움직일까라는 거에 일단 1차적인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 센터장님께 듣겠습니다. 뭐 사실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올해 2024년 여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름 휴가를 국내 해외든 많이 나갔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아까 대표님 말씀드린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생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마스크 같은 것들이 나중에 많이 과잉 생산을 했다가 이 엔데믹 이후에는 굉장히 재고가 많이 남았던 그런 네.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생산 업체들이 얼마나 또 캐파를 증설해서 생산에 참여하겠느냐. 왜냐하면 생산해서 매출이 있어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사실 단순 테마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진단 키트들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힘들지 않겠나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곧 이제 또 추석 연휴도 있고 9월에도 가을에 환절기도 있고 또 겨울이 곧 뭐 좀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그때 약간 그 겨울철까지도 좀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난 추세가 있다면은 그때는 약간 좀 어느 정도 테마가 좀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좀 줄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보지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처럼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우리가 막 집단 격리를 해야 되고 또 그 테마주들이 그렇게까지 과거처럼 많이 오르고 그런 현상은 벌어진다고 보지 않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록했던 그 섹터들의 주가 수준 그 이후에 많이 지금 떨어지고 이제 지금 다시 지금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때를 똑같이 기억하고선 만약 투자 전략을 삼는다 그거는 상당히 큰 실수일 수 있겠네요. 일단 그게 그런 아이디어가 오늘 시장에 한번 다 돌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생각을 했어요. 진단 키트 뜨길래 그러면은 치료제 한번 뜨더라고요. 네. 치료제 뜨니까는 약이 부족할 텐데 우리가 이제 특정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이 부족하다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바로 감기약. 증상 치료제 예, 있잖아요. 콜 뭐 하는 그 감기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관련 회사가 또 뿅 뜨다가 그러다 보니까 원격 의료 괜찮지 않을까? 원격 의료 뜨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그때 학습 효과예요. 맞아요. 예. 학습료가. 예. 과거 4년 전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한 방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방에 반영할 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앵커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 2% 떠서는 사람들이 안 쳐다봅니다. 적어도 5, 6% 정도, 7, 8%뜬 상황에서 거래가 확 붙고 있어야지 저도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 시장이 얼만큼 얇은지 모르겠냐면 시장 거래가 없어요. 제가 거래 없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말로 좋은 기업도 시장에 눈에 띄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기사가 나왔던
혹은 어떤 텔레채널에서 언급이 되었던 뭔가 누가 얘기를 했던 언급이 돼서 거래가 붙은 상태가 돼야지 시장에서 쳐다보고 그만큼 매매 타점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투자자분께 제가 굳이 여기서 뭔가 전략을 세워드린다면 기사를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질병관리청 국장님께서 8월 말까지 35만 명 예상이 된다 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 센터장님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매일매일 얼만큼 증감표 우리 그렸어요. 엑셀로 우리가 그렸어요. 처음에 그 4년 전에 매매할 때 확진자 수를요. 그렇게 통계를 예. 만들어 갔다 이 얘기.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매매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략 과거 했던 게 맞으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8월 말까지 여기를 좀 쳐다보겠죠. 그게 전략일 겁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발표?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요 매일매일 아침에 중대본 나와가지고 발표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렇게 발표 안 하잖아요. 그렇진 않죠. 지금. 그렇지 않고 그렇죠. 시장에서 그것만 쳐다봤었어요. 그 관련주 매매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뭔가 강력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은 시젠이라는 회사가 오늘 시젠이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조 7천억.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오늘 상한가 친 회사가 세 군데인데 시총이 1,000억 언더거든요. 그런데 오늘 1조 7천억의 회사도 25%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오늘은 움직이겠구나 한 거죠. 그런데 이 움직이겠구나 이 매수세가 뭐냐면은 잘 생각 한번 해보시죠. 매수세가 과연 코로나 팬데믹이 더 진행될 것 같아서 매매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일까? 저는요. 오늘 대왕거래 테마가 밀리고 시즌이 세게 썼거든요. 그냥 시장에서는 소위 트레이더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걸 우르르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대왕거래 테마가 제일 셌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옮겨 타는 거군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살짝 하다가 안 가더라고요. 안 가니까 이쪽으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마도 그 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 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간 전략을 하기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첫 번째, 8월 말까지 내가 코로나 관련주를 밀릴 때 매수를 할까? 왜냐면 한 번 쓸 것 같으니까. 그죠? 아니면 두 번째, 그럼 이 밀렸을 때 내가 대항거래 테마에 매매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서 얘기하기엔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테마 매매를 하는 것.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거에서 뭔가 트레이딩 차원에서 매매할 건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쪽도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빡 떴다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삼성 하이닉스를 올리겠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얇았다고 표현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인데 이제 개별주 장세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개별주 장세 사실 반도체도 제가 볼 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반도체가 간다고 해서 물론 시총이 크니까 반도체가 가면 시장이 좀 움직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좀 오르면은 반도체가 좀 오르고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사실 왜 빠졌는지 이유 없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에 엔비디아 반도체들 주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빠지고 왜냐면 거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가 낙폭을 회복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본전 내지 또는 내가 손실 본 거에 90% 반영하면은 시장 불안감 좀 줄여놓을까? 이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이제 아마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좀 팔아서 아까 우리 박혜상 부장님 말씀처럼 센 테마에 붙는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은 그런 센 테마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네. 여기 붙어서 내가 손실 좀 많이 볼까 그런 흐름도 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 FOMC라는 큰 줄기의 그 뉴스가 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매매가 좀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런 의견도 주시네. 미국에서 이 노바백스나 모더나, 화이자 같은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코로나 관련주가 되겠죠. 그것들의 주가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 맞는 얘기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역시 짧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에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모더나는 지금 주가가 사실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 좀 빠졌어요. 사실 175불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현재 한 86불 정도가 될 텐데 네. 예, 크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사실 이번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여행의 수요도 많았을 것이고 이번에 저 일본에 가는 여러 가지 일본의 어떤 여행 수요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날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더우니까
다 실내에 있으실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이러한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사실 코로나 보셨던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내일 그 투자 아이디어가 막 바뀌니까 네. 뭐 이번에도 아마 그러한 양상이 조금씩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끄러웠던 그 종목 중에서 좀 결론이 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이슈로 좀 시끄러웠고 주주 사이에서도 네, 찬반도 좀 엇갈렸고 결국 네, 합병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무산이 되고 오늘 셀트리온 주가 뭐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박 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쨌든 이슈가 됐던 것들이 해소가 됐어요. 네.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 몇 년, 한 3년 동안요.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의 판단은 실적 발표 시즌에도 움직이는 건 맞지만 이런 합병의 결론이 나기 직전에 많이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어떻게 보면은 합병이 불발이 된 거고요. 셀트리온 홀딩스 출범이 불발이 된 거면 당연하게 기존에 매수가 베팅 들어갔던 분들은 매도가 나오겠죠. 네.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오늘 주가에 4%대 이상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데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합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좀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시간을 좀 두고 들어도. 네. 그런데 이번에 회사 측에서 전격적으로 주주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시그널이 있다고 좀 보는 중이고요. 셀트리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국내 바이오 두 개사 같은 경우는 삼바랑 셀트리온이 가장 크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역시 실적은 3분기, 4분기도 기대해 볼 만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바이오 투심을 꺾은 것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도 있긴 있지만 펩토론의 유상증자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이 진짜로 굉장히 강하게 투영되는 섹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실망 매물로 작용을 해서 오늘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일부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센터님께도 간단하게만 셀트리온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이 이제 합병 비율에 불만이 있어서 이제 반대를 많이 했다. 뭐 입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네. 근데 이제 저도 박현상 부장님 말씀처럼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M&A나 이런 거 보면 대주주의 입김이나 대주주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이 돼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보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결정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좀 저도 의외로 이제 뭐 셀트리온이 이제 주주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그 합병을 무산했으니까 뭐 회사에서는 뭐 ESG 경영에 좀 본을 보였다라고 발표도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정기 위원장이 충분히 얻을 만큼은 좀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ESG라는 뭐 좋은 화두를 또 실천한 회사가 됐으니까 그런 네.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들고 그리고 어쨌건 지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부분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향후에 다른 대기업들이 이런 이제 이슈가 있을 때도 충분히 또 선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보여줬던 거랑 좀 다른 흐름이 났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나중에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로 남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서정진 회장의 어떤 행보에도 되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1인 개인의 어떤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이번에 반대쪽에 네. 이게 이제 합산이 된 것도 논란 아닌 논란이 네, 네.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합병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또 합병 비율이 새롭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합병 비율 문제가 생긴 이유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셀트리온보다는 실적이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셀트리온 주주들이 반대를 한 거거든요. 네. 96% 정도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반대를 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시너지가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 지배구조 부분 당연할 거고요. 그런데 R&D라든지 역량 강화 충분히 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기존의 유통회사랑 합병을 했을 때 그들의 비용 재고 측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하게 된다면 기존 마케팅 시너지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생산 효율성, 당연히 신약 회사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혹은 그 광고가 충분히 한꺼번에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통제가 제가 보기엔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겁니다. 비용 통제, 영업이익 증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거는요. 50조짜리 바이오 회사가 다시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글로벌 IB들한테 그 회사를 내세워 보일 때 보는 위상 자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 8월 달은 아니고요. 다시 여태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연말에 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금 실적을 바라보는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다소 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이벤트 앞서서 뭐 보실 분들은 스터디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인 거고 이런 시점에서 바이오주에 주목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당연한 흐름인 거고 셀트리온과 비교되는 게 또 삼성바이오잖아요. 두 회사의 어떤 주가의 향방의 차별점, 차이는 어떻게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뭐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박혜선 부장님이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저는 방송 전에 한 거니까 제가 시청자분 대신 전달을 드리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유통주식 수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고 유통주식 수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모멘텀이나 실적에 굉장히 좀 반응을 좀 예민하게 하는 부분도 좀 있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유통주식도 좀 많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투자했던 종목이 또 셀트리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조금 더 있는 부분도 좀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어쨌건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상장한 것 자체가 예전에 그 뭐 한때 논란이 됐던 부식회계나 이런 걸 부식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을 했었던 거고 이번에 다시 합병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는 사실 합병하는 게 이제 생산과 판매를 일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주주들한테도 공감을 얻었고 실제 이번에 셀트리온 실적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시너지가 나는 부분인데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바이오 의약품과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케미스트리 쪽 의약품이니까 좀 어느 정도 뭐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합병 비율 논란 이걸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뭐 좀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만약에 이제 서정기 회장이 본인 입으로 직접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하겠다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주주 반대로 이제 그 합병을 이제 그 연기하긴 했지만 합병 비율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계속 박혜선 부장님 말씀처럼 연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섹터들 중에서 금융지주사, 보험주, 증권 자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 밸류업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아시겠지만 제1야당의 대표도 새로 이제 선임이 됐고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 정치적 어젠다들, 경제적 어젠다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점이 왔고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도 여기에 같이 얽혀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기대감이 커지면서 밸류업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는다. 박종훈 팀장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사실 밸류업이라고 하면 저희 경주마를 보시는 분들은 뭐 몇 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국내에 뭐 많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어가지고 일부 밸류업 포트폴리오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네. 사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 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그런 종목으로 좀 보다가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저가 매수세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또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 밸류업이 지금 뭐 시장에서 관심 받았던 거 최근에 변동성을 많이 줬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반등세가 좀 견고하게 좀 올라갔던 부분도 어찌 보면 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우리 지금 규제 당국의 여러 밸류업적인 프로그램, 어떠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까에 대한 기대심이 분명히 시장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9월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9월에 이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아마 뭐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뭐 증권사별로 상회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신한지주 같은 이러한 여러 금융 기업들 또는 뭐 현대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은 그래도 물론 일부 종목들은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강한 그래도 네. 저가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물론 밸류업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상반기만 놓고 보면 금융지주사들 순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대 마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밸류업 더하기 여러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괜찮은 구간 아닌가? 네.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다. 안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왜 금융주를 박스권 상단에서 사려 하십니까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박스권 상단이 간 종목이 있고 가지 않은 종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주 안에서는 이렇습니다. KB 같은 4대 금융주들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지방은행 관련주들 안 움직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섹터별로 키 맞추기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좀 주식이 있어야지 추가 매수를 좀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을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IT와 2차 전지로 매기가 쏠리기 어려우니 그쪽 대형주를 추구하는 자금은 금융주로 쏠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9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ETF라든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ETF는 그 벤치마크 ETF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종목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건 미리 만약에 한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는 당연히 편입이 돼야 되겠죠. 즉 어느 순간 밸류업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서 좀 대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빠지면은 바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도 올라오고 삼성전자 올라오고 일부 올라오긴 했지만은 가장 좀 안 편하게 올라온 건 은행주가 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적 측면 하반기도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포트라도 충분히 해봐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변동성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금융주처럼 그래도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담아낼 수 있는 섹터가 금융주, 은행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앞에서 이제 대표님 부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다 공감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측면에서 밸류업에서 금융주가 뜨는 이유는 저는 이제 뭐 비슷한 수지만 좀 다르게 보는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그 정부 소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밸류업을 하겠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당도 늘릴 수밖에 없고, 네. 뭐 자사주사 소각하라면 소각하라면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5대 시중은행은 다 정부에서 이제 그 은행장들을 다 임명하는데, 뭐 정부 소유니까 정부 정책을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정확하게 지분관계 소유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물론 간치금융이라는 이름하에 그렇긴 뭐 하지만- 영향력을 상당히 미친다. 그렇죠. 네, 예, 요 정도 명확하게는 정리하시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5대 시중은행은 대부분 다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밸류업 했을 때 일반 사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지주사라든가 뭐 가치주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배당이나 배당 여력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주들로 잠시 제가 볼 때 매매가 계속 쏠리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야당이 또 이제 좀 워낙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 여당이 이제 정책 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밸류업 쪽에 제가 볼 때는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5대 금융 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밸류업을 더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박혜상 부장 말씀처럼 그 은행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다만 이제 뭐 증권주들도 이제 보면 실적에 따라서 올라온 증권주가 있고 안 올라온 증권주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 증권업은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증시가 화랑일 때는 증권주 실적이 좋았다가 증시가 안 좋으면 또 실적이 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처럼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가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ETF도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비중이 은행주 중심으로 확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물론 이제 지방 은행들이나 은행들에 따라서는 당연히 키맞추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2등주보다 1등주인 은행주들을 계속, 아직까지 은행주들이 이렇게 올랐지만 PBR 1배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밸류업을 본다면은 그쪽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밸류업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금투세라도 또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야당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2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상당히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을 이제 안고 가면서 이제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해야만, 사실 이재명 대표도 사실 대권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네.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중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금투세 부분도 이제 강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선 또는 폐지 이렇게 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야당에서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좀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이슈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좀 예민하게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또 금융주와 관련해서 시적인 표현을 금융주는 묵은지다. 정답 아닙니까? 네. 묵은지라는 게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깊은 맛이 나는 배당이 들어오죠. 김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배당도 네. 아주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와 같은 금융주 잘 들었습니다. 박종훈 팀장님은 네. 금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이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섹터가 이
안전자산. 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 예. 찍었다고 합니다. 예. 금을 많이 샀었어야 되는데 금이 이렇게 오르니까 또 금 관련주들이 또 아주 랠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제가 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금 얘기만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안 하고 있는 한 번도 안 한 거 보니까 예, 없으시고. 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 뭐 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달러에 대해서도 내가 저때 엔화를 샀었어야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실 정도로 최근에 뭐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의 화두로 좀 올라선 것 같습니다만, 물론 이제 과거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과거 S&P 500, 제가 뭐 미국 증시로 만약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S&P 500의 어떤 지수와 금 가격을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25년간 쭉 보게 되면 금 가격이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금 가격이 최근에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금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약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면 지금 모두 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이게 안전자산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정말 안전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해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금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봤을 때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또는 이제 미 대선이 있던 시점에서는 늘 이제 주식시장이 좋았던 어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만약에 두 군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순간에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런 의견도 제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 없으시고 없어요. 금 관련된 네. 투자는 부정적이시고 금 관련 ETF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좀 확실한 걸 좀 원하거든요. 아까 저도 금융주를 매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드린 이유도 그만큼 안정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뭔가에 답답해하고 실망을 하고 이런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라면은 뭐 금 관련 ETF 일부 편입을 해도 되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보니까는 오늘 처음 신고가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한 번에 내가 목돈을 태워가지고 이거 매매를 임해야겠다.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실 거면 주식을 하셔야죠. 혹은 지수에 투자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죠, 최근에. 그래서 금이 미국 달러를 대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준기축통화를 한다. 이거는 근데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뭐라 그럴까요? 다른 대체자산 있을 때 좀 매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일부 포트폴리오 대안으로는 조금 들어갈 수 있다 정도, 해볼만 하다 정도까지만 의견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금도 있지만 뭐 장기 국채라든지 소위 해지성 자산들에 대한 투자는 일정 부분은 담아두는 게 안정적이다 이런 의견들 많이 주시거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조언하세요? 저도 뭐 박혜선 부장의 의견이랑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네.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일단 금은 다들 말하기에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채는 이자라도 주지만 금은 이자를 주진 않거든요. 다만 계속 시세가 올라야만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금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보면 이제 요즘에 근데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이제 중국 위안화도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많이 키우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위안화냐 달러냐 이제 그런 그 중국이나 이제 G2의 싸움도 좀 격화되고 있고 봤을 때는 어디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한번 가져볼 만하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할 때도 사실 신고가 영역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매물이 없다. 신고가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예. 여기서 제가 금이 더 갈 수 있다고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신고가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 한 축으로 가져갔을 때는 충분히 분산 투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이 달리는 말이라고 한다면 채찍을 내리쳐서 속도를 더 내야 될까요? 아니면 잠시 멈춰서 숨 좀 돌리고 잘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선택이 맞다 틀리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리든지 아니면 잠시 멈추든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니까요. 경주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